네,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이신 우리 김태형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무척 추운 날씨입니다. 야, 그래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요. 아, 오늘 풀렸습니까? 예, 좀. 아, 그렇군요. 제가 아침에 어제는 너무 추워가지고, 어이구, 잠바를 입었는데도 오돌오돌 떨었습니다. 예, 이제 민주주의에도 봄이 와야 할 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사과를 평가할 때 네. 어떤 내용으로 평가하고, 네. 그다음에 형식으로 평가하고, 그렇죠. 시기로 평가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내용으로 봤을 때 이제 일단은 뭐 잘못을 처음으로 시인하고 네.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는 네. 뭐 의의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네. 치열함이 좀 처절함이나 치열함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네. 보통 사과를 진심으로 할 때는 네. 자기가 사과할 것이 아닌 것까지도 사실 끌어안고 네. 사과를 한 경우가 있거든요. 또 저기 사과의 그 요건 중에 하나가 군소리를 하지 말아야 돼요. 군소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 저기 부하들도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진정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추미애 전 장관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굉장히 억울한 입장에 있는 상황인데 추미애 의원이 근데 뭐 추미애가 사태를 좀 악화시켰다는 쪽으로 얘기를 글쎄 말이에요. 한 게 있어요. 그 저기 윤석열을 키워준 사람이 추미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추미애를 언급하진 않았지만은.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내용적으로 좀 미흡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형식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사실상 사과는 공적이고 아주 뭐랄까요 정확한 방식으로 이거 사과다 이렇게 해서 사과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다면 형식은 국민들한테 대국민 사과 담화 형식으로 하든지 뭐 방법은 많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데 저기 언론사 인터뷰 와중에 그냥 질문에 대한 답의 형식으로 한다는 것은 그게 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쉽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과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데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그다음 시기로 봤을 땐 많이 늦었죠. 이제 왔어. 너무 늦었죠. 하다못해 늦더라도 12월 3일 그 다음 날 12월 4일에 그렇죠. 했다면 그냥 그 당시 국민들 놀라고 화가 난 그 정서에 뭐 묻어가면서 이제 대충 한 페이지를 넘길 수가 있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대선 코앞에 두고 게다가 또 지금 친문들이 집단 발기를 한 상황인데. 그래서 사실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이후 국민들이 고통을 겪을 때 그때 사실 처음 사과를 했어야 됐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너무 늦었고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그래도 내란 사태 직후에는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게 옳지 않았을까. 그렇죠. 시기적으로도 좀 늦었고. 그래서 의도가 뭘 목적으로 사과를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게 조기 대선 국면에서 지금 저 친문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갑자기 나와서 사과를 하면서 또 이 대표한테 포용하라 통합하라 본인이나 하시든가 그렇게 이재명을 못마땅해가지고 세상에 후보 선출되고 이틀 있다가 대장동 수사하라고 지시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치적 발언 또는 개입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앞으로? 왜냐하면 사과했으니까 이제 내가 비칠 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제 좀 할 말 좀 하고 살겠다. 그러니까 대선 국면에 좀 개입을 좀 해보겠다. 이런 의도를 이제 드러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입할까요, 소장님? 그러니까 이제 뭐 노골적으로 뭐 힘을 가지고 행사하기는 어렵겠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 만나서 힘 실어주기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개입하면서 최소한 자기 세력을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좀 받아들이도록 요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에게 경쟁하겠다는 사람 만나주고 뭐 이렇게 사진같이 찍어주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계속해서 보여주고 포용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뭐 이재명 대표 쪽을 향해서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자기 식구들을 좀 챙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작년에 그 총선 때도 그 저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그때 말했다는 썰이 있었어요. 어쨌든 당시에 뭐 조국혁신당 밀어주고 뭐 그렇게 또 뭐 부산 유세에도 많이 참가했었죠. 그렇죠. 다른 정당들 그 민주당과 뜻맞는 정당들 포용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는 얘기인데 민주당 보고 희생하라는 얘기인데 그 양반이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싫어했으면서 이제 와서 또 그런 얘기를 하니 이거는 뭐 틀림없이 그 자기 세력, 그 평산마을 세력을 친문 세력을 지켜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 양반은 글쎄요 왜 그 집권했을 때 보여줘야 할 그 정치력을 이제 와서 보여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좀 심리적으로 좀 분석해 보시면. 제가 2017년에 이미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내셨죠. 출간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심리를 분석을 했었죠. 네네.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등 떠밀려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강한 권력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뭘 해보려고 대통령이 됐다기보다는 주변에서 계속 대통령을 하라고 떠미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을 하는. 근데 그걸 두고 당시에 뭐 저도 그랬지만은 권력욕이 없는 무욕의 이런 대선 주자는 틀림없이 선한 정치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집권 의지, 권력 의지가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하고 집권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이번에 유감없이 보게 된 것 같은데 위험합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권력욕이 나쁜 쪽에서의 권력욕이면 대단히 위험하죠. 윤석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윤석열 같은 사람. 그러나 권력욕이 없다는 얘기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 뚜렷하게 사회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구상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고 싶은 게 없는 그렇죠. 사람이야. 철학도 없는 거죠. 예. 뭐 그래서 선한 차원에서의 권력 의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네. 나는 권력을 꼭 잡아서 세상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 뭐 예를 들면 김대중 전 대통령 6.15 공동선언 하겠다. 내가 권력 잡으면 남북관계 풀겠다. 그렇죠. 뭐 그런 걸 시도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데 어떻게 보면 권력 의지가 없는 사람이 잡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한다고는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뭐 미국이 반대한다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멈췄고요. 그리고 검찰 개혁도 저 윤석열 깡패가 들어서 가지고 막 자기 주변을 막 쑤시고 후비고 이러니까 또 멈췄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한 게 없어요. 또 언론 개혁하려고 그랬는데 고민정부터 울기 시작해가지고 반대하니 뭐 그것도 좀 멈추고 말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거기서 그 분석할 때 중요하게 제기했던 것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다. 아이고, 그 얘기를 했었죠. 미치겠어요 진짜.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남들한테 욕먹기 싫어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착한 아이처럼 행동해서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이런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칭하는데요. 그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성장 과정을 쭉 거쳐왔고 이제 대통령까지 됐는데 문제는 이 누구한테 욕먹는 걸 제일 신경을 쓰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극우 세력들한테 포위당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기득권층한테 포위당하죠. 왜냐하면 관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의 하는 말들, 욕 이런 거에 민감해지죠. 그래서 이제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다는 얘기는 겁이 많다는 것과도 통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한국 내에서의 기득권 세력이나 극우 세력들한테 휘둘리기가 쉬워요. 또 주변 사람들한테 휘둘리기도 쉽죠. 그러니까 강단 있게 이걸 뚫고 나가는 쪽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지금 필요한 정치는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가진 사람들은 다 그냥 집으로 보내드리고 악마화를 당해도 거기에 거뜬하게 뭐 일어서고 대응할 수 있는 사람. 악마화가 두렵지 않은 정치.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정치인에게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그게 바로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가진 사람 정치하면 골치 아픕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말고 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눈에 띄게 그걸 보여준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분석해보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죠. 진짜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갖다 보면은 욕먹기를 싫어하고 욕먹기 싫어하면은 개혁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분에게 큰 개혁을 기대했던 우리가 정말. 근데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하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난다. 노무현 같은 그런 정치를 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기대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전혀 다르죠. 노무현과 닮은 점은 정권을 내준 거 말고는 닮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다. 뭐 이거 빼고는 특별히 닮은 점이 없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를 하려는 권력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좋은 쪽으로.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나선 것도 등 떠밀려 나선 게 아니고 본인이 나섰어요. 기회주의 세력이 정권을 잡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걸 막기 위해서
나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것도 많았죠. 네. 특히 지역주의 타파. 네. 이거라는 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 인생 전반을 통해서 네. 실천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지역 균형 발전. 그러니까 지역주의 타파가 결국 지역 균형 발전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이거는 와 대박이다 생각됐던 게 뭐냐면은 그 서울 수도권에 있는 공기업들 본사를 다 지방으로 이전했잖아요. 네네. 그 이전한 곳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네. 근데 지금 노 대통령 때 그렇게 결정했고 이전했던 그 혁신도시 지방 이전된 공기업 본사 다시 못 돌아오잖아요. 네. 왜냐? 그 지역 주민들 또 지역 정치인들이 그러다가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야 이런 어떤 정치 이해 논리를 간파하고 대못을 박았구나. 이건 진짜 노무현의 그 세기의 어떤 기지다. 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종시 수도 이전도 네, 사실상 그렇죠. 굉장히 좋은 정책이었는데 네. 그 당시 이제 헌재가 네. 방해를 했죠. 저 성문헌법에는 없지만 그렇죠. 관습헌법에 있다는 뭐 이상한 뭐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하면서 관습헌법은 하면서 네, 예. 방해를 했었는데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네. 나름대로의 강한 권력 의지가 있었고 국정 운영 철학 비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권을 MB한테 넘겨준 것이 좀 뼈아픈 그렇습니다. 결과긴 하지만은 그래도 네. 노 대통령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은 남들한테 이렇게 끌려다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맞아요. 착하다의 예.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욕먹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굉장히 보기 드문 정치인 중에 하나였죠. 그 부분의 하나가 네. 그 부분의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안희정 씨예요. 네. 자기 이 대선 자금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다가 결국에는 이제 검찰에 의해서 감옥 다녀왔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손절을 해야 되는데 내 동업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난 그거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진짜 의리 있는 사람이구나. 그 비가 와도 같이 맞는 사람이구나. 네. 노 대통령을 그렇게 저는 판단했습니다. 네. 예. 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참 안타까운 것은 네. 집권할 당시에 네. 세력이 없이 그러니까. 주변에 세력이 없이 네. 너무 급하게 뛰어들면서 네. 혼자 당선되는. 그러니까 측근들도 완전히 이른바 전혀 이 기득권 세력과 연줄이 없었던 사람들이고 네. 그러니까 내내 5년 동안 조선일보한테 얻어맞고 관료들한테 뭐 그냥 포위당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립돼서 예. 혼자 예. 어떻게 보면 분투하다가 네. 이제 좌절한 대통령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네. 어쨌든 그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뭘 하려고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은 퇴임한 이후에도 예.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네. 뭐 조직 기구도 만들고 예. 뭐 인터넷도 하고 회의도 하고 뭐 글도 쓰면서 뭐 또 거기 봉화마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서 대통령님 그렇죠. 만나려고 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사회를 더 좋은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여하려고 퇴임 후 이후에까지 네. 노력을 했었죠. 네. 네. 그래서 참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예. 노 전 대통령. 지금 노무현을 닮은 정치인을 민주당에서 찾는다면은 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이재명 후보가 이미 대통령이 되셨어.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비슷한 측면이 있죠.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일단 권력 의지가 확고하고요. 그렇죠. 내가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그에 대한 철학이 분명해요.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자기가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노 전 대통령처럼 욕먹는 거 무서워하지 않고 그렇지. 맞아요. 밀어붙이는 힘이 있고 그다음에 노 전 대통령처럼 비타협적인 싸움을 여태까지 해온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노 전 대통령도 자기 몸으로서 증명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실리를 따지지 않고 부산에 계속 도전했던 모습들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큰 감동을 준 거 아닙니까? 질 줄 알고 나간 거예요. 그분은. 근데 이재명 대표도 어떤 면에서는 뭐 대장동이니 뭐니 정말 집요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두 분이 뭐 아주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두 분이 뭐 만나서 대화를 나누거나 뭐 같이 사진 한 방 찍은 적도 없고 같은 당에 있긴 했지만은 너무나 먼 분이었죠. 그렇죠. 성남시
시장 도전자에 불과했던 변방의 변호사였으니까요. 네네. 노무현 대통령 살아계실 때는. 그래서 사실 제2의 노무현을 자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추미애 의원 정도를 꼽을 수 있는 것이지 나머지 사람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자기를 비교하면 좀 곤란하다 생각이 들어요. 많이 없어 보입니다. 많이 없어 보여요. 예. 아이고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까워요. 우리가 노무현 같은 정치를 기대하고 뽑아놨는데 아니 이거 뭐 아무것도 된 일도 없고 정권을 내주기나 하고 말이죠. 아 참 그 지금 김부겸, 김경수, 임종석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 흔들기에 또 나섰어요. 아 이들의 심리는 과연 무엇일까? 자기들이 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김경수는 노무현 대통령 최측근이었다는 점. 최측근이었다고 그 사람하고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지만 문제가 많은 사람들 이미 여러 명 확인된 바가 있죠.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노 전 대통령을 진짜로 견실하게 받들 수 있는 훌륭한 인물들이 별로 없었다. 그 당시에 이런 점이 아쉬운데 지금 이 사람들이 나서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낙마시켜야 된다. 대선 주자에 반열해서 요게 1차 목표일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 김씨들, 이 김씨들만의 목표가 아니에요. 반 이재명, 민주당 내 반 이재명 세력만의 목표가 아니고 한국 극우 세력을 비롯해서 모두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두의 목표예요. 조선일보.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화력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괜찮죠. 이제 끼어드는 게. 사실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때일수록 자기들이라도 나서서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대의를 중시한다면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 좋을 때 우리도 같이 묻어서 치자. 그러면서 못 견디게 만들어서 낙마시켜보자. 근데 그 이재명 대표의 그 맷집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엄청난 착각인데. 뭐 이런 과정에서 사법 판단도 기대할 가능성이 있겠죠. 사법부 보고 저기 빨리 좀 아웃시키라고. 뭐 어쨌든 지금 이재명 세력 빼고는 지지자층 빼고는 다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글쎄 말입니다. 사법부도 뭐 같은 쪽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제 만약에 지금 흐름으로 보면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민심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 대통령이 만약에 될 경우에 그래서 염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하고 나서 저 지금 광장에 모여 있는 극우들이 대통령으로 인정하겠느냐? 그럴 수가 있어요. 또 심지어는 이 대표하고 무관한 결국에는 쥐가 계엄을 선포해서 자충수에 빠져가지고 결국 정권을 박탈당한 건데 이재명이가 뭐 중국하고 손잡아서 그 공작을 벌여가지고 권력을 탈취했다.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저 친구들이. 자, 그래서 민심 수습, 국민 통합도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의 과제일 텐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어째서요? 제가 볼 때는 말이죠. 그 성남의 그 노인 단체들이 다 극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돌려세웠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노인 단체들을 챙겨줬어요. 노인들은 거기에 제일 취약해요. 그러니까 나이 들고 소외되고 뭐 삶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고 막 이럴 때 자기들이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고 또 보살펴주고 이러면 확 무너지는 게 노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을 태극기 부대가 끌어들이는 제가 볼 때는 그 하나의 방법도 당신들은 잘 살아왔어. 이 나라를 지키는 보수의 일꾼이야. 그렇지. 그런 어떤 인정을 해주고 삶의 의미 인정, 존재가치 인정. 그다음에 밥도 사주고, 그렇지. 용돈도 주고. 그리고 모임 공동체도 만들어주고. 이러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뭐 얼마나 좋아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국가를 통해서 잘 해주면 이 사람들이 굳이 우익 쪽에 붙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국가 정책으로 공공의 아젠다로 우리 저 어르신들을 예우하고 그렇죠, 보살피고. 우리 나라 발전에 기여를 하신 이런 최고의 원로들로서 예우를 한다면 그분들 마음 사는 거야 어려운 일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주 극렬한 일부 사람들을 뺀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저쪽에 가서 안 태극기 들고 안 놀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그날이 너무
기대가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얼마나 판타스틱한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인간들은 기대가 안 돼요. 뭐 할 줄 아는 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쥐자랑하기 바쁘지. 아니 뭐 한 게 뭐가 있어? 국무총리가 됐을 때 뭐 했고 경남지사 했을 때 뭐 했고 대통령 비서실장 할 때 뭐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2차 목표는 이 사람들의 2차 목표는 이재명 대표를 흔들어서 낙마시키지 못하면 우리 자리라도 좀 얻자. 비굴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도 밥 좀 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배고파 너무 그동안 굶었어 뭐 이런. 그러니까 먹을 거 보이니까 우리도 좀 먹을 거 좀 달라. 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죽이기가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보니까 취재를 해봤는데 평산마을에 이 친문 의원들 정치인들이 다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부터 임종석을 시작으로 포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평산마을 모임과 이게 유관한 게 아닌가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 싫어합니까? 아니 뭐 물론 저기 2017년 경선 과정에서 막 그냥 뭐 집요하게 후보 토론회 과정에서 뭐 그냥 드세게 몰아붙인 그런 면이 있죠. 근데 그 자리 나와가지고 서로 덕담 맞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졌다면 거기에 상당한 상처 그리고 원한을 가졌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고. 네가 나를 욕해? 사실 그 당시에 그 비판다운 비판을 한 사람은 유일하게 그 이재명 후보뿐이었어요. 세게 했죠. 근데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호불호보다는요. 이 친문 세력, 양정철이나 이런 사람들이 포함된 이 친문 세력 자체가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우리하고 밥그릇을 나눠 먹을 사람이 아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를 봐주지 않을 것 같다. 챙겨주지 않을 것 같다. 하긴 20년 동안 그 민주당을 주름 잡았던 민주당 내 최대 그 기득권 세력이 바로 이 친문 세력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보면은 기득권 세력, 그동안 야권에서의 기득권 세력이 이재명 대표를 비토하고 있는 것이다, 집단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것을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계속 이재명 대표한테 화합하라 통합하라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 자리를 좀 주라고. 걔들도 좀 챙겨줘라. 그 김부겸, 김경수 좀 끌어안으라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근데 결국에는 계속 지금 이재명을 씹는다는 건 결국 그런 기득권 타협을 안 하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안 해왔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안 해왔고 그동안 안 먹혔으니까 이재명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쪽에서. 뭐 찔러서 뭐 들어갈 것 같으면 싫어했겠어요, 이렇게까지. 그렇죠. 안 들어간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를 안 봐줄 것이다. 뭐 서로 잘 지내자, 뭐 주고받고 이게 안 먹히는 정치인이다. 이거를 국힘도 알고 있고. 국힘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욕하는 거죠. 난리를 치는 거죠. 절대 안 맞을 것 같다. 뇌물 안 먹을 것 같고. 근데 민주당 기득권 세력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끔 싫어하는 것이다. 지난 총선 공천 때 다 보여줬습니다. 오로지 당원들이 후보를 선출하게끔 본인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당원이 선택하게끔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기 또 이재명 대표가 뭐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됐을 때 한 자리 하려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김용민이는 그분이 대통령 되면은 뭐 어떠한 뭐 물론 저한테 제가 받을 만한 뭐 그런 것도 없지만은 뭐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재명 대표는 자기 친형도. 그럼요, 친형한테 어떻게 됐어? 절대 끼어들지 못하게 한 사람이에요.